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 6,954명으로 2주 전보다 10,000명 안팎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신규 환자 가운데 해외 유입 확진자는 258명으로 지난해 10월 1일 이후 97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중국 내 코로나19 신규 입원자 수가 일주일 새 절반 가까이 더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중국이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바꾼 지난달 초 이후 신규 입원자 관련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다가 처음으로 자료를 받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사전 검사를 도입하라는 EU의 권고를 수용해 잇따라 규제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독일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음성 확인서 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고 스웨덴도 7일부터 같은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오는 2025년 종이 교과서 대신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기기로 학생 개인의 학력 수준을 인공지능이 파악해서 맞춤형 학습 과제를 제시하는데 수학과 언어 과목부터 도입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1년 중 가장 춥다는 절기인 소환인 오늘은 한파 대신 퇴근길 눈비가 예고됐습니다. 눈비가 내리면서 동해안이나 영남 지역의 건조한 대기 상태는 다소 완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가뭄 해갈에는 역부족일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만 6,9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8천여 명, 2주 전보다 11,000여 명씩 적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5만 6,696명, 해외 유입은 258명입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지난해 10월 1일 이후 97일 만에 최다 기록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548명으로 이틀째 5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사망자는 75명으로 8일 만에 다시 70명대로 늘었고 누적 사망자는 3만 2,496명입니다. 오늘 0시 기준 해외 유입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58명 가운데 80%인 208명이 중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발 확진자 수는 어제 137명에서 하루 만에 71명이나 늘어났고 해외 유입 확진자 가운데 중국발 확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제 70%에서 오늘 80%까지 올랐습니다. 이 수치는 공항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된 단기 체류 외국인과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받은 중국발 내국인, 장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가 포함된 겁니다. 공항에서 검사받는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양성률은 어제 하루 12.6%로 집계됐습니다. 278명이 검사받아 35명이 확진된 것으로 전날 양성률인 31.5%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2일 이후 중국발 단기 체류자의 누적 확진자는 277명, 누적 양성률은 23.1%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의료 대란, 장례 대란으로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발표한 코로나19 공식 사망자는 단 1명이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의 한 화장터 옆 공터, 제대로 소각되지 않은 유해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습니다. 这肉都没花完这一堆，你看，这都是人骨头。 곳곳에 널린 시신들, 화장터의 긴 대기줄, 이젠 너무 흔한 장면이 됐습니다. 작별 인사는 야외 운구 차량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게 전부. 정중한 장례는 엄두도 못 냅니다. 어쩔 수 없이 유족들 스스로 시신을 태우거나 집안에 땅을 파고 매장하기도 합니다. 이젠 쓸모 없어진 예전 집단 격리 병동을 임시 화장시설로 개조하는 작업도 한창입니다. 刚进入急诊大厅，病床已经摆到大厅门口了，还有不少人过来排队。 베이징, 상하이에 이어 의료 대란도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급해서 병원에 달려온 환자들인데 대기표를 받고 하루 이틀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공식 발표한 1일 신규 확진자는
9,308명, 사망자는 단 1명뿐입니다. 以其他疾病、基础病导致的死亡呢，就不把它归类为这个新冠导致的死亡。 국제사회 우려에도 중국 정부는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没有发现新变种或显著突变。中方将继续密切监测病毒变异的情况，及时发布疫情信息。 그러나 현실과 동떨어진 발표에 해외는 물론 중국 내부에서도 불신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중국 내 코로나19 신규 입원자 수가 최근 50%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WHO가 5일 공개한 중국 코로나19 주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일주일간 중국 내 코로나19 신규 입원자 수는 22,400여 건으로 전주의 15,100여 건보다 46%가량 증가했습니다. WHO는 중국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한 지난해 12월 초 이후 중국 보건당국으로부터 신규 입원자 관련 정보 등을 전달받지 못하다가 이번에 다시 받게 됐습니다. WHO로 들어온 중국의 코로나19 현황 정보는 입원자 급증 추세를 짐작할 수 있지만 실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를 놓고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중국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 속에도 유럽에서도 중국에 대한 규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독일과 스웨덴, 벨기에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의무화했고 곧 항공기 폐수 검사도 실시됩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중국에 대한 코로나 방역 조치가 유럽에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온적이었던 독일도 자세를 바꿔 27개 회원국에 코로나 사전 검사를 도입하라는 유럽연합의 권고를 수용했습니다. 중국발 입국자의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무작위 코로나 검사와 함께 항공기 폐수 검사도 곧 실시할 계획입니다. Also die Einreise ist nur gestattet mit einem negativen Test. Das ist also hier die Grundlage. Und wir werden darüber hinaus also an den Flughäfen systematisch durch Stichproben nach Varianten forschen und 스웨덴 당국도 7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미리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내도록 했습니다. 벨기에도 우선 중국발 직항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코로나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벨기에는 직항편의 폐수 검사를 처음 실시할 예정입니다. 항공기 화장실의 폐수를 검사하면 얼마나 많은 승객이 감염됐는지 어떤 변이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코로나 상황을 통제할 수 있고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我们也呼吁各方秉持科学原则，采取科学、适度、不针对特定国家的防疫措施，避免政治化疫情的严行。 이미 중국을 규제하고 있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에 이어 춘절 설 연휴의 위험성을 고려한 유럽 국가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국내에서 실시하는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의 전장 유전체 분석 정보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 미국과 일본의 방역당국과 잇따라 회의를 열고 한미일 3국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은 현재 중국발 입국자 가운데 희망자를 대상으로만 제한적으로 유전체 분석 중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또 한미일 3국이 중국발 입국자 등 최근 여행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 발견된 변이 유전자 정보와 중국발 입국자 관련 검역 강화 조치 등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앞으로도 국외 질병관리기관 전문가들과 상시적으로 소통해 해외 유입 감염병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년 중 가장 춥다는 절기 소환인 오늘은 한파 대신 퇴근길에 눈비가 예고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눈비가 내려도 남부와 동해안의 극심한 가뭄을 해결하기에는 크게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1년 중 가장 춥다는 절기 소환. 하지만 올해는 소환 한파는 실종하고 비교적 온화한 겨울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여기에 퇴근길에는 눈비가 내려 교통에 큰 불편이 우려됩니다.
오후에 서해안 지방부터 비와 눈이 섞여 내리기 시작해 기온이 떨어지는 저녁부터는 눈이 내리는 지역이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에는 최고 10cm의 대설이 쏟아지고 경기 동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 최고 8cm, 서울에도 최고 5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설이 시작되는 시점들이 대개 퇴근 시간대를 전후로 해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가장 강한 시점도 퇴근 시간대부터 저녁 시간, 밤 시간대 사이 눈길이나 빗길의 교통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눈비가 내리면서 동해안과 영남, 서울에 내려진 건조특보는 완화하거나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뭄 해갈에는 역부족입니다. 강수량이 최대 100mm 정도가 부족한데 그 정도로 많은 양이 한꺼번에 내릴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100mm 이상이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 강수 시스템 한두 번으로는 해소되기 어려운 그런 강수량이다. 기상청은 주말 오전 눈이 그친 뒤 다음 주 중반까지는 한파 없이 예년보다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을 국가 독점 사업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경쟁 시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2025년부터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교과서를 전국에 도입하면서 사교육 시장이 교실 안으로 성큼 들어오게 됩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의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교육을 하나의 서비스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 다양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경쟁 시장 구도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가 관장을 한다고 해서 이거를 국가의 독점 사업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2025년 종이 교과서 대신 AI,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통해 학생 개인의 학력 수준을 AI가 파악해 맞춤형 학습 과제를 제시하는데 수학과 언어 과목부터 도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8월까지는 우리가 검인정 교과서를 검정 공고하듯이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검정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많은 민간 업체에서 참여가 예상이 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맞춰 교사 개념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교사가 학생에 전수하던 지식은 디지털 기기에 다 있으니 교사는 보다 창의적인 문제 해결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티처라는 교사 개념도 티처에서 코치, 컨설턴트, 헬퍼 이런 식으로 바뀌어나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전문대학원을 설립해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사를 키우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2곳을 먼저 선정합니다. 핵심 사항 중에 하나가 지금의 임용고시하고 어떻게 이거를 조화롭게 할 것이냐, 또 더 나아가서는 임용고시 체제 자체도 이걸 통해서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이냐 하는 것. 대통령이 지난해 말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제안했던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제도는 입법을 추진합니다.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존치를 전제로 한 고교 체제 개편 방안은 지난해 연말까지 발표하기로 했던 걸 올해 상반기로 다시 미뤘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봄나물의 대명사 두릅. 하지만 한겨울인 요즘도 제철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품종과 재배법 개발로 겨울에도 수확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홍성욱 기자가 제철 맞은 땅두릅 재배 농가에 다녀왔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니 벌써 봄입니다. 흙 위로 빼꼼히 모습을 드러낸 새싹. 바로 봄나물의 대명사 두릅입니다. 가지에서 자라는 참두릅과 달리 땅속 뿌리에서 올라오는 새순을 수확해 땅두릅이라고 부릅니다. 흙을 걷어내고 밑동을 잘라내면 수확 끝. 이달 초부터 새순이 올라오며 농부 손길도 부쩍 바빠졌습니다. 제가 직접 수확해본 땅두릅입니다. 원래는 봄에만 맛볼 수 있는데 새로운 품종과 재배 기술이 개발되면서 이제는 이렇게 한겨울에도 수확이 가능해졌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품종과 재배법을 직접 개발해 지역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코코넛 껍질을 가공해 만든 배양토를 깔고
그 속에 열선을 깔아 온도를 맞춥니다. 적정 온도를 유지한 뒤 싹을 틔워 겨울에도 수확할 수 있게 한 건데 전기요금이 들긴 하지만 기름값보다 저렴합니다. 무엇보다 봄에 나오는 두릅보다 석 달 가까이 먼저 출하가 가능해 킬로그램당 도매 가격이 2만 원 안팎으로 높습니다. 농약을 칠 필요도 없는 친환경 작물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강원도민이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많이 접하셔가지고 농한기 작물로는 정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희소 가치도 있고. 겨울철 농한기에 소득을 올릴 적절한 작물을 찾지 못해 걱정이던 농민들. 한겨울 제철 맞은 땅두릅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유류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설 원예 농가의 난방비 부담도 매우 커졌습니다. 온실의 난방비를 줄이기 위한 요령이 필요한데 난방비 절감 기술도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농가입니다. 다른 비닐하우스처럼 보온을 위한 닭엽 보온 커튼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곳의 닭엽 보온 커튼은 성분이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닭엽 보온 커튼은 화학솜과 부직포, 폴리에틸렌 폼 등으로 5겹 이상 누빈 것을 쓰는데 이 커튼은 단열성이 우수한 신소재 에어로겔이 주 재료입니다. 사용 결과 난방비가 15% 줄어든 건 물론 오래 사용해도 변형이 없고 물을 흡수하지 않아 습기로 인한 병해충 발생 걱정도 없습니다. 그 보온성은 일단 좀 괜찮은 것 같고 제일 중요한 지금 겨울철에 그 수분, 습도를 잡는데 좀 유용한 걸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딸기를 재배하는 이 농가는 온풍 난방기에 배기 열을 회수해 다시 난방에 이용하는 방식을 씁니다. 버려지는 열을 활용하는 기술로 난방비를 하루 평균 16%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딸기의 생장점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온해 에너지 절감 효과가 더 뛰어납니다. 내부 온도를 균일하게 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강점이고요. 그 다음에 습도 유지가 일관성 있게 거의 편차 없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에너지 절감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평소 시설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닭엽보온 커튼이라든지 피복제, 파손 부위와 그리고 잘 안 다치는 곳이 없는지 점검하고 보수함으로써 이제 온실의 보온력을 높여서 난방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효과적인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과 함께 현장 기술 지원 사업을 통해 관련 정보를 농가에 알리고 공유할 방침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잘 활용하면 13월에 월급을 기대할 수 있는 연말정산. 이번에는 공제폭이 더 늘었습니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했거나 신용카드를 재작년보다 많이 썼다면 환급금이 두둑해질 수 있습니다. 이영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해 이루어지는 이번 연말정산에는 기존보다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지난해 신용카드를 재작년보다 5% 넘게 더 썼다면 이 부분 공제율은 20%, 기존의 2배로 돌려받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더 쓴 돈에 대한 공제 항목은 아예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재작년보다 5% 넘게 더 쓴 부분은 20% 공제받습니다. 다만 한도는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공제액과 합쳐 100만 원까지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에 쓴 돈은 기존 40%에서 80%로 공제율이 2배나 늘었습니다. 근로자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 금액 소득 공제율이 상향되었으며 전통시장 사용 금액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 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고금리에 커진 주거 부담을 고려해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더 공제해 줍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임차를 위해 빌린 돈의 공제 한도는 100만 원 늘어 400만 원입니다. 또 월세로 쓴 돈에 대한 공제율도 최대 17%로 높였습니다. 이 밖에 난임 시술비는 30%로, 미수가 등을 위해 쓴 의료비 공제율은 20%로 올려 임신, 출산을 지원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오는 15일 열립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커피 등과 교환하는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되는 게 태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유효기간 연장이 안 되거나 가격이 오를 경우 추가 비용을 내라는 상품권도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카페 등에서 종종 사용하는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 매년 시장 규모가 늘어 6조 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짧아 쓸 수 없거나 현금 대신 포인트로 환급하거나 추가 요금을 요구해 소비자들은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유효기간이 얼마 정도면 좀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한 5개월, 6개월 정도면은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몇 개월 정도면 좀 쓰기 편하실까요? 한 적어도 6개월, 반년 정도는 좀 해야 길다고 생각해요. 국내 모바일 상품권 가운데 55.3%는 유효기간이 3개월에 그치는 등 1년 미만이 62.3%로 가장 많았고 1년이 29.8%였습니다. 특히 1년 미만 상품권의 88.8%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구매액의 90%만 돌려줬습니다. 상품권의 83.3%는 연장이 가능했지만 10.2%는 연장이 불가능했습니다. 가격이 오를 경우 추가 요금을 요구한 것이 13.3%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3.6%에 불과했습니다. 상품권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어떤 이유로도 추가 대금을 요구할 수 없도록 관련 표준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셈인데 소비자 권익을 더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상품권 발행자의 지급 보증 또는 피해 보상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사업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상품권의 발행 횟수를 제한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국회에는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지난해 외식 물가 상승률이 3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손님은 물론이고 자영업자들도 힘들긴 마찬가지입니다. 손님들은 점점 외식 비용을 줄이고 자영업자들은 재료비가 올랐다고 음식값을 마냥 올리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겹살에 정성스레 소스를 버무리고 접시 위에 가지런히 담아 내려놓습니다. 고기와 함께 낼 먹음직스러운 밑반찬도 하나씩 접시에 담습니다. 이젠 삼겹살은 서민 음식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삼겹살 200g은 19,000원대로 12% 올랐는데 가족끼리 외식을 나오면 5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재료비가 오른 만큼 가격을 더 올리면 손님이 아예 끊길까 걱정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모든 여건이 요새는. 물가, 인건비 안 오른 게 없고 손님이 없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인건비를 줄여야 되는데 또 나가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국민 외식 메뉴라 불리는 짜장면은 외식 메뉴 중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짜장면 가격은 6,500원대를 기록했는데 이보다 500원 싸게 파는 이곳 중식당도 손님 발길이 줄어들 걱정에 가격을 쉽게 올리지 못합니다. 그 중국집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밀가루하고 식용유를 많이 쓰는데 식용유가 그건 70-80% 올랐거든요. 시장에서 이제 장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시장 상인들 생각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좀 어려움이 굉장히 많고 있어요. 하루가 멀다고 오르는 외식 물가에 손님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점심 한 끼에 10,000원 정도 드는 상황에서 지갑을 열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은 도시락 먹고 나머지는 밖에서 외식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다 오르는데 제 월급은 안 오르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 되죠. 지난해 외식 물가는 7.7%로 3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식자재 가격은 물론 배달비와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이 같이 오르면서 같은 가격의 음식을 팔아도 지난해보다 남는 돈은 더 적습니다. 특히나 새해에는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된 상황. 그만큼 서민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가장 먼저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곳, 사계절 내내 꽃이 피는 곳, 바로 제주를 떠올리는 말들인데요. 이처럼 매 순간 다채로운 제주를 한 폭의 그림으로 담아내는 화가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는 제주의 화가 이활종 화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